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별일 없던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두 딸의 엄마로서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세탁소에 다녀오려고 남편의 자켓을 챙기던 중 괜히 손이 자켓 안쪽 주머니로 깊숙이 들어갔다.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 속에서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손끝에 걸렸다. 사진 속엔 내 남편과 어떤 여자가 웃고 있었다. 여자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싼 채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2주년, 너와의 야릇한 기념극.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나는 식탁에 앉아 사진을 내려놓고 멍하니 그걸 바라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밤 8시였다.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뭐야,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그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뭐야? 뭔데? 나는 사진을 조용히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거 설명 좀 해.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그 말이 너무도 담담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다면 최소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 잠깐만. 미안하지도 않아? 당신이 사람이야? 미안해야 돼. 하긴 너 입장에선 억울하겠네. 알았어, 미안해. 됐지? 그의 입에서 미안해란 말이 나왔지만 그건 비웃음이었다. 그는 겉옷을 다시 걸치고 문을 나섰다. 어디 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나가? 설명도 없이? 설명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나 새벽에 출근해야 돼. 지겹다고 이런 거. 그냥 각자 편하게 살자고.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내게 카톡 하나를 보냈다. 거기엔 또 다른 여자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예쁘고 화장 잘 된 눈에 띄게 젊은 여자였다. 그녀가 보낸 듯한 셀카엔 여보. 오늘도 힘내 블랙하트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볼 수 없었다. 그녀와 나를 비교하게 됐고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결혼식 날 그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모든 기억이 거짓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엔 오직 그 사진 한 장만 맴돌았다. 잠을 잘 수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 얘기 좀 해. 어제는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뿌리쳤다. 또 뭘 이야기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해. 끝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그만 좀 해. 이러니까 질리는 거야. 미안해야 돼? 너한테? 그래, 미안해. 만족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정말 이혼하려고? 그래, 이혼해.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이렇게 질질 끄니까 나도 힘들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이미 나를 스쳐 지나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도저히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내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내게 더 큰 충격이었다. 호들갑 좀 떨지 마라.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못난 탓에 그런 걸 왜 우리 아들 탓을 하니?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같은 여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시끄럽다. 어차피 딸만 있는 집안 아니냐? 그냥 조용히 이혼해. 우리 집 때 이을 손주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 많아.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엄마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다. 윤서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인간들 상대하지 말고 엄마랑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너랑 애들만 생각해. 알았지? 그날 밤 나는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결심이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외면, 그리고 친정 가족의 분노.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치던 시기였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후에 찾아왔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흐린 오후였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 윤서 씨 맞으시죠?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가 그 여자라는 것을. 만나고 싶어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오해요? 당신 내 남편이랑 잤잖아요. 그게 오해예요? 목소리 참 예쁘시네요. 근데 얼굴은 좀 아닌가 봐요? 아니,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넌 아직도 예쁘다고. 그게 웃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다. 그래, 만나자. 당장 어디로 가면 돼?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상간녀는 어이없게도 밝은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내가 상상했던 그런 천박함보다 더했다. 사진 속에 나온 내 모습 예뻤죠? 그 나이에 애 낳고 살림하면 다들 그렇게 되긴 하더라. 이해는 해요. 너 말 조심해라. 왜요? 자존심 상해요? 상처받았어요? 윤서 씨가 이혼 안 해주면요. 저희 둘은 그냥 더 당당하게 살림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세요. 힘들잖아요.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혼. 못 해줘. 절대 안 해줘. 나랑 남편이 아직 부부라는 그 사실. 죽을 때까지 알려줄 거야. 나는 그녀 얼굴에 내 커피잔을 들이부었다. 뜨겁진 않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딱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넌 내 손에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망신당할 거야.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녀는 더는 웃지 못했다. 그리고 나도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에게 이혼 불가 통보를 보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정식으로 위자료 소송을 접수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온통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로 가득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이혼은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안의 무너짐이 커져만 갔다. 두 딸이 나를 올려다보며 웃을 때마다 애써 미소 지었지만 아무리 강한 척해도 매일 반복되는 싸움과 서류 더미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상간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났고 남편의 무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런 나를 본 친정 부모님은 말없이 곁을 지켜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윤서야, 이거 좀 받아라.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아빠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얼떨결에 그걸 받아 열어봤다. 그 안엔 통장 한 개가 들어있었다. 통장 안엔 1억이 넘는 금액이 있었다. 아, 아빠, 이게 뭐야? 이 돈 어디서 났어? 엄마 몰래 모은 돈이다. 원래는 은퇴하고 엄마랑 세계 여행 가려고 했지. 근데 이제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네가 먼저야. 아빠, 이 돈 못 받아. 그 꿈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받아? 그 꿈이 너였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웃는 거, 그게 나한테 진짜 여행이고 진짜 행복이다. 그 순간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빠 품에 안겨 소리 내어 울었다. 그동안 버티느라 단단해진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어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혼할 준비가 됐다.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제는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내 조건대로 갈 거라고.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내 옆엔 여전히 두 딸을 위해 잔소리하며 도시락을 챙겨준 엄마가 있었고 묵묵히 통장을 내어준 아빠가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전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에서도 끝까지 억지를 부렸다. 나는 더는 울지 않았다. 감정 대신 이성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던 날, 판사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공기가 느껴졌다.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을 꼭 안았다.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두 딸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했고 집세,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봤다. 결국 한 중소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경력 단절이라는 벽은 컸지만 묵묵히 참고 배웠다. 월급은 최저임금. 하지만 감사했다. 그 월급으로 아이들과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장이 야근을 부탁하며 내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윤서 씨, 애들 키우기 힘들죠? 내가 월급 좀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의 말은 곧 더러운 제안으로 이어졌다. 부담 없이 가볍게 연애, 우리 서로 외로운 나이잖아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딴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안 살아요. 하지만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꾸 나를 불러내고 따로 야근을 잡고 퇴근길을 막았다. 결국 나는 증거를 모았다. 녹음도, 문자도, 그리고 사장의 아내에게 연락해 모든 걸 털어놨다. 사장은 벌금형을 받고 회사에서도 물러났다. 나는 퇴사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는 내 일을 시작할 때라고. 아빠가 준 돈, 남편과의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 일부. 그걸로 아주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명함, 전단지, 블로그 배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윤서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하루하루가 숨가빴다. 작은 지하 사무실, 낡은 책상 하나, 중고로 산 컴퓨터 한 대.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밤, 그리고 새벽녘 깨어나는 시간까지. 그 시간에 나는 일했고 또 일했다. 명함 디자인이요? 네.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아, 로고도 함께 넣어드릴게요. 명함, 전단지, 온라인 배너 디자인. 처음엔 소규모 요청만 들어왔지만 작업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여기 진짜 잘해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꼼꼼해요.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 한 줄이 새 고객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하루에도 3, 4건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하 사무실이 비좁아졌고 나는 더 밝고 넓은 곳으로 이사했다. 직원도 1명, 2명 늘어났다. 대표님, 이거 시안 확인해 주세요. 응, 좋아. 폰트만 조금 부드럽게 바꾸면 완벽하겠어. 어느새 나는 사장이 되어 있었다. 동시에 내 몸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을 관리했고 피부에도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다 문득 중얼거렸다. 나 이제 좀 사람 같네. 많이 달라졌네. 딸들과 함께 보내는 주말이면 피크닉도 가고 요리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나는 매일 다짐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절대 그 인간들 앞에서 울지 않을 거야. 윤서 디자인은 그렇게 나와 2딸의 희망이 되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던 나는 문득 멈춰섰다. 이게 나야. 거울 속 나는 몇 년 전보다 더 단단했고 더 생기가 돌았다. 주름살 대신 자신감이 보였고 피로 대신 여유가 보였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윤서야, 나야. 그 목소리 잊을 수 없었다.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었어. 큰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입학 선물 좀 보내고 싶어서. 필요 없어. 주소도 알려줄 생각 없고 아니, 잠깐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할 말도 있고. 너한테 줄 시간 없어. 전화한 것도 역겹다.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그가 진짜로 내 회사에 찾아왔다. 직원들 앞이라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를 회의실로 데려갔다. 여기 어떻게 알았어? 무례한 거 몰라?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더 예뻐졌어. 나 진짜 반성했어. 반성. 그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딸들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우리 다시?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나 요즘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 널 용서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네가 감히 다시란 말을 꺼낼 자격은 없어. 전 남편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다. 한참을 입술을 깨물더니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씁쓸했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는 선물도 후회도 다 필요 없었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다시 웃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 며칠이 지나서
전 남편은 또 연락을 해왔다. 이번엔 문자였다.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자. 밥이라도 한 끼 하자. 할 말이 있어.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다. 정리할 건 확실히 정리하자는 생각에 카페에서 보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앉아있는 전 남편.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자리에 앉았다. 윤서야, 잘 지냈어? 얼굴 보니까 좋다. 말하고 싶은 거 뭐야? 나 바쁘니까 빨리 해. 전 남편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할게. 그 여자랑은 끝났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너랑 지냈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평온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딸들 위해서라도. 웃기지 마. 지금 그 말 하려고 부른 거야? 딸들 위해서?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양육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낸 적 있어?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흉내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예전엔 정말 행복했잖아. 내가 웃을 때 나도 같이 행복했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마주쳤다. 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땐 내 그림자에 짓눌려 살았어. 너한테 사랑받기 위해 애쓰던 내가 지금의 나보다 행복했을 것 같아? 착각도 유분수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늦어서 미안. 얘기는 다 끝났어? 누구시죠? 내 남자친구야. 지금의 내 옆에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윤서 씨 남자친구이자 변호사입니다. 더는 불쾌한 만남 없었으면 좋겠네요. 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잘 살아라. 그는 머쓱하게 자리를 피했고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과거는 거기까지였나 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는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뒤 회사 앞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전시모였다. 우리는 카페로 갔다. 예의상 얼굴은 마주했지만 감정은 없었다. 아이고 얘야, 이렇게 잘 나가게 될 줄이야. 그 아파트도 네 거라며? 10억 넘는다더라. 참 잘했다, 우리 아가. 용건만 말씀하시죠. 바빠서요. 전시모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을 꺼냈다. 이제 다 잊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상철이도 많이 변했어. 아무리 그래도 천륜인데 딸들한텐 아빠가 필요하지 않니? 다시요? 어머님, 제가 누구랑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딸들한테 아빠가 필요하단 말. 그 사람 바람 피울 때는 왜 안 하셨어요? 너도 애 낳아봤잖니? 아빠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이혼녀라는 꼬리표 달고 살아서야. 그리고 들었어. 너 지금 남자랑 산다며? 그 남자 얼마나 가겠니? 결국 너도 또 버림받을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음속에선 분노가 스쳐갔지만 입가에는 조용한 냉소만 맺혔다.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세요? 능력 있는 남자는 더 예쁘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 게 세상 이치라면서요. 지금 제 옆엔 그 말 그대로인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은 뭐 상상에 맡길게요. 전시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너를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입이 거칠어졌구나. 너 같은 년은 언젠가 벌받아. 어머님, 더운 날엔 시원한 게 최고예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물잔을 전시모에게 거침없이 뿌렸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게 미쳤나? 내가 감히. 어머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전 어머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시모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그 순간 지난 시간의 어둠과도 완전히 이별한 듯 했다. 전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나는 마침내 모든 과거의 끈을 끊어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선 발걸음처럼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 곁에는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가 세상의 누구보다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깊이 사랑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한강 다리 아래 작은 벤치, 노을이 물든 강물 위로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는 윤서야,
나랑 결혼하자. 나 진짜 괜찮을까? 나 아이도 둘이야. 남자친구는 조용히 내 손을 감싸쥐었다. 너라서 괜찮아. 아이들도 함께라서 더 좋아.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시간이 내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결혼식은 크지 않았다. 작지만 따뜻했고 모두가 웃으며 축복했다. 두 딸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새아빠를 점점 마음에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가족이 되었고 내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왔을 때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어. 여기까지 온 너. 정말 대단해. 다시 피어나는 거야. 더 찬란하게. 어느 날 전남편과 상간녀의 소문이 들려왔다. 상간녀는 전남편을 버렸고 전남편은 직장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씁쓸한 미소만 지었을 뿐 더 이상 그들의 불행이 내 행복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만든 삶을 살고 있었다. 진짜 나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